예종은 겨우 20살에 죽었습니다. 제위는 고작 1년 남짓이었고 조선은 가장 젊은 임금을 가장 빨리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쓰러진 뒤부터였습니다. 약이 늘었는데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사람들의 입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병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름을 말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에 가면 당신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왕위를 바꾸고 궁의 질서를 뒤집는지 알게 됩니다. 그 시절 궁에서는 칼보다 혼인이 더 무서웠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도 권력을 고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종의 삶은 그 혼인의 그물에 걸린 순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있었고 세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20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때 예종은 14살이었습니다. 14살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세자가 됩니다. 누군가 축하를 했지만 소년은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만나는 사람 말투까지 모두가 정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기침이 길었고 계절이 바뀌면 쉽게 열이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세조는 둘째 아들을 아꼈습니다. 총명하고 눈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를 가르치고 정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무겁습니다. 어린 세자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 조심해졌고 조심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밤 세자는 불이 꺼진 서재에서 혼자 기침을 삼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내가 아닐 것이다. 그때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은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세조의 길을 열어준 공신이었고 공신이라는 말은 칼을 내려놓은 뒤에도 칼의 값이 계속 붙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눈치를 받고 궁 안의 소문도 그를 피해서 돌았습니다. 한명회는 궁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궁의 방향을 바꾸는 손이었습니다.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자 한명회는 자신의 딸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혼례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것을요. 세자가 한명회의 딸과 혼인하면 한명회는 왕실의 친척이 되고 친척이 되면 말 한마디가 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자에게 들어온 여인이 장순왕후였습니다. 어린 세자는 조용히 예를 갖췄지만 그날부터 그의 집안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늘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조용함은 누군가 이미 결정했고 다른 사람은 따라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자는 장순왕후와 살면서도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의 숨결은 한명회의 숨결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웃었지만 눈으로는 숫자를 셌습니다. 이 혼인이 어떤 자리를 바꾸는지. 예종에게는 이른 나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궁에 오래된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표식이었습니다. 후사가 생기면 다음 왕의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면 그 그림자를 잡으려는 손이 따라옵니다. 어린 왕자 인성대군이 태어났을 때 한명회의 집에는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먼저 웃고 나중에 빼앗습니다. 인성대군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궁은 원래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왕의 자식이면 더 그렇습니다. 장순왕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예종의 눈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종은 아버지의 자리를 더 빨리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기쁨보다 상실을 먼저 배우는 자리라는 것을. 장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궁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번에는 넷째 딸을 다시 왕실로 보냅니다. 그녀가 안순왕후입니다. 한 집안의 두 딸이 한 왕의 곁으로 들어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명회에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계산의 완성이었습니다. 혼맥이 끊기지 않으면 권력도 끊기지 않는다는 계산 말입니다. 예종은 19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왕을 보며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지만 궁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젊은 왕의 등 뒤에는 늙은 권력이 서 있었습니다. 원로 대신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즉위식의 북소리가 울려도 조정의 결론은 이미 몇 사람의 방에서 먼저 정해졌습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처럼 강한 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글을 읽고 묻는 쪽이었습니다. 법을 정리하고 제도를 세우는 일에 마음이 갔고 백성의 삶을 살피는 기록을 자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방향일 뿐이고 바퀴는 권력입니다. 그 바퀴를 누가 쥐고 있는지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한명회는 왕의 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왕실의 혈맥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정의 인사와 혼맥을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대신들 앞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라 말했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궁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명회는 왕을 만들지 않는다. 왕이 되는 길을 미리 깔아둔다. 예종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순왕후가 낳은 아이 제한대군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축하했지만 이번엔 축하가 더 얇았습니다. 이미 한 번 왕자를 잃은 기억이 궁을 차갑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명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 왕비가 모두 자신의 딸이라면 왕의 자식들은 결국 자신의 외손입니다. 누가 왕이 되든 한명회는 한 발 안쪽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길었고 회의가 길어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은 쉬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경국대전의 조항을 고치며 손가락 끝에 먹이 굳었다고 합니다. 그는 법이 나라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를 지킬 법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공기가 유난히 날카로웠다고 전해집니다. 찬 바람은 궁의 문틈을 파고들어 방 안의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예종은 작은 오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몸살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기침은 더 깊어졌습니다. 의원들이 들어와 약을 다렸지만 약 냄새가 짙어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왕의 병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프다는 소문은 나라가 흔들린다는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길수록 소문은 더 빨리 퍼졌습니다. 궁녀들은 물을 나르며 서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면 마음이 드러나니까요. 대신들은 서로를 살피며 질문을 삼켰습니다. 이 병이 정말 병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예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궁 안에서는 조용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왕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왕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질문이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날부터 조정의 회의는 이상하게도 더 길어졌고 어떤 보고는 일부러 늦게 올라갔다고도 합니다. 결국 예종은 2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는 1년 남짓이었습니다. 임금의 관을 실어 나르는 길은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공포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젊은 왕의 죽음에서 왔고 공포는 그 죽음이 남긴 빈자리가 누구의 것이 될지 몰라서였습니다.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민심은 늘 기록보다 빠릅니다. 그날 밤부터 독살이라는 말이 소곤거렸습니다. 누가 독을 탔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명회였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에서는 증거가 없어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심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예종에게는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아이가 다음 임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4살짜리 임금은 왕이 아니라 깃발이 됩니다. 깃발은 누군가가 들고 흔듭니다. 문제는 누가 그 깃발을 잡느냐였습니다. 조정은 그 질문을 두려워했습니다. 제한대군의 어머니 안순왕후는 한명회의 딸이었지만 대비가 되기엔 너무 젊고 정치 경험도 약했습니다. 궁 안의 오래된 세력은 그녀를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 반대로 그녀가 누구의 손을 잡을지 몰라 더 위험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대비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조합이 아니라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길을 떠올립니다. 예종의 형 위경세자의 아들들입니다. 마지는 월산대군, 둘째는 자을산군입니다. 법으로만 보면 제한대군이 우선이지만 현실은 늘 법의 빈틈을 찾습니다. 조정은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 그 말은 종종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서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월산대군은 맞이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순서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비가 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 왕이 오르면 누군가 대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을 어른이 없으면 대신들의 싸움이 더 거칠어집니다. 조정은 대비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자을산군에게는 대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해왕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해왕후는
한명회의 집안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에게 자을산군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라 권력을 지속시키는 다리였습니다. 왕이 어려도 대비가 실권을 잡고 그 대비의 친정이 힘을 얻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정의왕후입니다. 세조의 왕비이자 예종의 어머니입니다. 예종이 죽자 그녀는 대왕대비가 됩니다. 조선에서 대왕대비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임금이 즉위할 때 그 권위는 절대에 가까웠습니다. 정의왕후는 총명하고 차가운 현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궁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왕실은 무너집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명회와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말은 서로를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정 안에서는 반대가 거셌습니다. 원칙을 들고 나오는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 제한대군이 있는데 왜 건너뛰는가? 왕실의 순서를 어기면 정통성이 흔들린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정의왕후와 한명회는 말합니다. 4살짜리 임금은 나라를 위험하게 한다. 지금은 안정이 먼저다. 남은 문제는 월산대군입니다. 마지인 그가 고개를 들면 자을산군은 명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월산대군이 스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야사에는 한명회가 조용히 찾아가 말한 장면이 전해집니다. 대군께서는 학문과 시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왕의 자리는 차갑고 고된 자리입니다. 동생이 그 짐을 지고 대군께서는 자유롭게 뜻을 펼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산대군은 욕심이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권력보다 그를 좋아했고 칼보다 붓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사양합니다. 그 결정이 완전히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밀려났고 자을산군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이 즉위했을 때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왕좌에 앉았지만 왕좌 뒤에 발은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발을 들이운 뒤에서 정사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그 제도는 겉으로는 예법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장치였습니다. 어린 왕이 있는 한 대왕대비의 말이 곧 나라의 방향이 됩니다. 수렴청정의 첫날 궁안의 분위기는 얼음 같았습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다들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은 누구의 시대인가? 성종의 시대인가? 정의왕후의 시대인가? 아니면 한명회의 시대인가? 답은 하나가 아니라 겹쳐 있었습니다. 성종은 얼굴을 굳게 했고 정의왕후는 눈빛으로 대신들의 줄을 세웠습니다. 한명회는 그 줄에서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공신이 아니라 외척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종에게는 2딸을 드렸고 성종의 어머니도 자신의 집안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판을 깝니다. 성종에게 자신의 막내딸을 왕비로 드립니다. 공혜왕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잠그는 자물쇠였습니다. 한명회의 집안이 왕실을 둘러싼 모양은 거미줄 같았습니다. 어디를 건드려도 실이 연결됩니다. 대신들은 그 연결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어떤 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성종이지만 궁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한명회가 가진 것 같다.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온 순간 그 사람의 벼슬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시기 조정에는 두 흐름이 맞부딪힙니다. 하나는 훈구파입니다. 세조를 도와 권력을 얻은 공신 집단과 그 후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림입니다. 성리학의 원칙과 명분을 강조하는 젊은 학자 관료들입니다. 사림은 묻습니다. 왜 왕의 아들 제한대군을 제치고 다른 왕을 세웠는가? 그 질문은 곧 정의왕후와 한명회를 겨누는 칼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그 칼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면 멀리 보냈고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면 입을 막았습니다. 특히 예종의 죽음에 대해 수상하다고 말하거나 제한대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가혹하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궁에서는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의왕후의 통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나라의 틀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의 정비가 계속되었고 제도가 촘촘해졌습니다. 법이 완성되면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굴러갑니다. 정의왕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보다 제도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위해 누군가의 목숨과 명분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공해왕후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그녀의 걸음을 따라가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다음 임금은 한명회의 외손이 된다. 그러면 한명회는 다시 절정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한명회의 집에는 희망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길을 가장 잔인하게 끊어버립니다. 공해왕후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성종 5년 무렵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후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한명회에게 이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왕비의 죽음은 슬픔이지만 권력자의 눈에는 계획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궁 안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명회는 더는 피로 이어진 미래를 확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종은 자라납니다. 어린 임금이었던 그는 점차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사림을 가까이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이를 막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더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순응하고 안으로는 영향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성종 7년 무렵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발이 내려가면 어린 왕은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조정은 새로운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종이 직접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래된 권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늙었어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대신들의 습관도 여전히 그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노인이 되었지만 두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약해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힘 그 자체보다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이미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표정을 숨기고 필요한 곳에만 손을 뻗었습니다. 궁 안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명회는 늙어서 더 무섭다. 젊을 때는 칼을 들었지만 지금은 침묵을 든다. 성종은 학문을 좋아했고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는 훈구의 오래된 방식만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림을 등용합니다.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 명분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둡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훈구에게는 경고였습니다. 너희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훈구를 한꺼번에 밀어내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칼로 자르지 않고 조금씩 옮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명회에게도 체면을 줍니다. 겉으로는 존중하고 실제로는 결정 구조를 바꿉니다. 그렇게 왕권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느린 움직임이 조선 정치의 특징이었습니다. 급하면 피가 흐르고 느리면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그럼에도 예종의 죽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입을 닫고 밤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제한대군의 이름은 조심스럽게 떠돌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아이가 왕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예종은 정말 병으로만 죽었는가? 혹시 누군가가 이 길을 만들기 위해 그의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질문은 증거가 없을수록 더 오래 삽니다. 제한대군은 왕이 되지 못한 채 왕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궁의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존재는 늘 불편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가능성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은 조용히 관리됩니다. 드러난 감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자리에도 너무 가깝게 오지 못하게, 어떤 이름도 너무 크게 불리지 않게. 한명회와 정의왕후가 강압적으로 정치를 운영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종의 정통성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이 약한 권력은 더 단단하게 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더 빨리 눌렸고 의무는 더 강하게 막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벼슬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먼 곳으로 쫓겨났으며 어떤 사람은 역사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하게도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그 강압이 없었다면 조선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한 상황에서 제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경국대전의 완성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더 오래 버틸 틀을 갖추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공으로 보고 누군가는 피로 만든 공이라고 말합니다. 예종의 짧은 치세는 그래서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죽음은 한명회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계기였고
동시에 성종이라는 임금이 등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만약 예종이 오래 살았다면 제한대군이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다른 모양이었을 것이고 한명회의 계산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짧은 생이 나라의 왕위를 바꾸었고 한 집안의 혼맥이 조선의 중심을 잠시 붙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예종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파장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비극으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의 구조를 보여준 사례로 봐야 할까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궁 안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성종은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새로 쓰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권력에 기대지 않아도 나라가 굴러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신하들과 함께 가겠다. 사림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칙을 말했고 법과 명분을 들었습니다. 성종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현실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훈구를 한 번에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훈구의 힘을 나누고 사림의 길을 열어 줍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대신 조용히 판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런 변화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종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왕의 뜻을 정면으로 막지 않고 왕의 뜻을 이용해 자기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습니다. 늙은 권력은 젊은 권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늙은 권력은 젊은 권력이 스스로 흔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끝은 옵니다. 한명회의 나이는 계속 올라가고 그의 손이 닿는 곳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직도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권력이란 결국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한명회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이름이 법처럼 작동했지만 그가 약해지면 그 습관도 조금씩 풀립니다. 한명회가 세상을 떠나자 궁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고 누군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종은 그 순간을 이용합니다. 그는 왕권을 더 또렷하게 세우고 조정의 흐름을 자신 쪽으로 끌어옵니다. 한명회의 그림자가 얇아질수록 성종의 그림자는 두꺼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종의 죽음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결론도 없습니다. 결론이 없으면 질문은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은 왜 20살이 왕이 그렇게 빨리 꺼졌는지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을 합니다. 그 병이 정말 병이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병을 두려워했는가? 병이 아니라면 누가 이 길을 원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떠올려야 합니다. 정의왕후입니다. 그녀는 비정한 권력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얼굴도 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궁을 세우려 했고 어린 왕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동시에 많은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끝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록에서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다. 조용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는 권리의 중심에서 밀려난 아이였고 그 밀려남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답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 알게 됩니다. 예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왕이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법을 완성하고 나라의 틀을 다지려 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생각했고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권력 구조는 다른 모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짧게 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왕위 계승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혼인이 칼이 되고 친족이 법이 되며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20살의 왕이 되어 그 궁의 그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종의 시대가 어떻게 진짜 왕권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의 균열과 희생을 더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종의 죽음을 한 사람의 비극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구조의 비극으로 봐야 할까요? 20살이 왕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말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간단함 뒤에는 너무 많은 침묵이 붙어 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조선의 공기였습니다. 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끝내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종이 쓰러지자마자 왕위는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멈춘 사람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이든 음모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끊기자 다른 사람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냉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종이 마지막 밤에 무엇을 느꼈을까? 의원들의 약 냄새와 궁의 차가운 바람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단지 몸이 아픈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이미 정리하고 있는지 눈치챘을까? 만약 눈치챘다면 그는 누구의 이름을 떠올렸을까? 그러나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늘 중요한 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외척 정치라 부르는 것은 단지 친척이 권력을 잡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와 혼인이 정치의 언어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명회는 그 언어를 가장 완벽하게 사용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조차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계획 안에 놓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의왕후를 악인이라 부르기엔 나는 망설입니다. 그녀는 분명 강압적으로 정치를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이 닿은 곳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한때군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서늘합니다. 그는 단지 왕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모두의 계산에 들어간 아이였습니다. 4살이라는 나이는 아무 죄도 없지만 정치에서는 그 자체로 약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종하기 쉬운 깃발이고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불씨입니다. 아이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잔인함입니다. 세종은 결국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받습니다. 제도를 다지고 학문을 살리며 조선을 안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예종의 죽음이 성종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그러나 좋은 결과가 비극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비극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세종의 짧은 재위는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조선 정치의 진짜 얼굴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왕위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계산과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기록은 질서를 말하지만 야사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종종 그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칼 대신 규정으로 사람을 밀어내고 소문으로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의 길을 여는 순간들 방식만 달라졌을 뿐 구조는 반복됩니다. 예종의 비극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선 역사를 단순한 연표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느끼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종이 어떻게 어린 왕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왕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과 훈구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더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더 오래 살아있게 만듭니다.